김두수 작가 단편소설 제목 어머니와 아들입니다. 이웃에 사는 조카에게서 아들이 새로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오 여사는 도무지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산지 몇 년 되지 않았거니와 34평이나 되어 방은 옛날 같으면 10식구가 살아도 될 만큼 넓은 집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어떻게 하고 다시 샀다는 말인가? 그렇잖아도 손자들이 보고 싶어 가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몸도 성치 않은 데다가 텃밭에 심어놓은 푸성귀가 마음에 걸렸다. 그냥 두고 어디 가서 며칠이라도 있다 오면 잡초들이 얼마나 자랄지 몰라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껏 농사를 지어오는 동안은 해마다 일을 잘해서 곡식을 심으면 가뭄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예년과 달리 봄 가뭄이 너무 심했다. 감자를 심을 때도 밭에다가 호수로 물을 끌어다 대고 심어야 했고, 고추며 고구마, 옥수수를 심고 나서도 며칠간에 걸쳐 물을 주어야 겨우 뿌리가 붙는 형편이었다. 올해만 해도 200평이 넘는 채소밭이 객토가 되자 안성댁 신랑이 지난해처럼 밭을 갈아주어서 고추며 감자를 수월하게 심고 났는데 평소 시원치 않던 무릎이 갑자기 억소리가 날 정도로 아파서 병원에 갔다. 의사는 오 여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무라듯 말했다. 왜 이 지경이 되도록 놔두셨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오 여사는 혼자 사는 것이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었다. 의사의 말로는 그냥 두면 나중에는 걸음도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될 수도 있다고까지 하였다. 안진뱅이라는 말에 덜컥 겁이 나서 그러면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느냐고 물으니 의사는 한동안이나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불쑥 물었다. 할머니는 아들도 없고 딸도 없습니까? 오 여사는 의사가 치료에 대한 말은 무시하고 아들, 딸에 대해서 묻는 것이 영 마땅치 않았다. 의사가 다시 말하기를 자녀분들이 없다면 입원을 하신 후에 도와드릴 간병인을 소개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소리를 듣자 의사에 대해 가졌던 서운한 마음이 금방 사라졌다. 의사가 자녀를 물은 것은 대개 이토록 연세가 높으신 분이 병원에 오실 때에는 자식들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 거동도 억지로 하시는 할머니가 병원에 혼자 오셨기에 하도 딱하다는 생각에서 물은 것이라 짐작되었기 때문이다. 오 여사가 병원에 혼자 가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벌써 여러 해 동안을 이렇게 살아왔다. 아들, 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사남매를 낳아서 비록 대학까지는 보내지 못하였지만 시골에 없는 살림에 고등학교까지는 다 졸업을 시켰다. 오 여사가 시집 올 때만 해도 밥을 굶지 않는 곳이면 괜찮다는 아버지 말씀에 따라 시집을 왔다. 농사 짓는 집이긴 하나 남의 소작살이를 하는 집안이었다. 그런데 가을 타작을 하고 나서 당일에는 마당에 그득하던 벽가마니가 이튿날이면 절반 이상이 도지와 장리쌀 먹은 이자로 나가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이른 봄이면 벌써 쌀 항아리의 밑바닥에서 드르륵 소리가 날 정도로 쌀이 다 떨어졌다. 그 다음부터는 마을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잣집에서 장리쌀을 얻어다 먹는 것이 매년 되풀이되었다. 남편인 인경주는 법이 없어도 살 만큼 착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융통성이 없고 오로지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주어진 삶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오 여사는 그때부터 이래가지고는 생전 잘 살아보기는 다 틀렸다는 생각에 자기도 남들처럼 땅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러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 궁리하다가 생각하게 된 것이 목돈을 들여 송아지라도 한 마리 사서 키운다면 돈을 만져볼 것 같았다. 그래서 하루는 남의 집으로 일을 나가는 남편을 붙들어 앉히고는 송아지 한 마리만 사달라고 졸랐다. 그러자 남편은 펄쩍 뛰었다. 지금 무슨 돈이 있어서 송아지를 사냐. 호박에 침도 들어가지 않을 소리 한다. 남편은 소리를 버럭 지르고는 밖으로 나갔다. 생전화도 잘 낼 줄 모르던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을 보자 오 여사는 쥐뿔도 없는 사람이 마누라가 모처럼 살아갈 궁리를 하느라 송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하였는데 그것도 못한다는 것에 너무도 화가 났다. 지금까지 남편의 말이라면 고분고분하였던 오 여사였다. 남편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잠자코만 살아왔던 그녀였다.
그러나 이 일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화를 풀어야 할지 몸까지 부들부들 떨렸다. 오 여사는 냉수라도 들이켜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을 마시려다 말고 들고 있던 바가지를 내팽개치고는 물동이를 발길로 내찬다는 게 헛발질을 하더니 그만 물동이를 깔고 앉는 바람에 와장창 깨져버렸다. 물동이에 가득 채워 담았던 물이 부엌 아궁이 속으로 콸콸 쏟아져 들어갔다. 오 여사는 부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오른손을 짚고 금방 일어나려고 하였으나 옷이 젖기도 했거니와 옆구리가 결려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 한참 동안이나 쩔쩔매고 있는데 마침 이웃에 사는 작은 어머니가 모처럼 살인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부엌에서 웬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자 문을 열고 들여다보게 된 것이다. 작은 어머니는 조카 며느리가 쓰러진 것을 보시고는 깜짝 놀라 들어와서 잡아 일으켰다. 뭔 일이요? 물동이가 다 깨지고 다친 데는 없냐? 작은 어머니의 걱정스런 소리를 들으면서 며느리는 그만 너무도 어이가 없고 쓸데없는 화를 부리다가 물동이를 깨고 옷까지 젖은 모습을 보여드린 것이 창피하였다. 옆구리가 아파도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억지로 일어나면서 작은 어머니에게 미안하다고 사죄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왜? 그동안 무슨 일로 부부싸움을 한 것은 아니냐? 작은 어머니는 사실 이 집안으로 시집을 오기는 하였지만 자녀도 하나 생산하지 못한 즈음에 작은 아버지가 결혼한 그 이듬해에 갑작스런 병으로 돌아가시는 바람에 혼자가 되셨다. 팔자를 고쳐가라고 시아버지가 생전에 몇 번이나 권고하였으나 어디 가면 고쳐지겠나 하며 그대로 혼자 사시다가 근대에 양자를 하나 들여서 사시는 분이었다. 오 여사가 처음으로 시집을 오자 작은 어머니는 인물이 그만하면 번듯한 집으로 시집을 갈 것이지 왜 하필 가난뱅이한테로 시집을 왔냐면서 걱정을 하시기도 하였다. 이날 오 여사는 작은 어머니에게 남편에게 송아지 한 마리 사달라고 하였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아서 홧김에 부엌으로 들어오다가 물동이에 걸려 넘어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감히 작은 어머니에게 물동이를 걷어찼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었다. 작은 어머니는 네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 얼마나 기특하냐면서 손수 손을 잡아주시며 위로해 주셨다. 오 여사가 가만히 남편에 대해 생각해 보니 남편이야말로 지금까지 바보 천치라고 한다면 1년 내내 쉴 새 없이 일만 하던 사람이었다. 머릿속에 미래에 대한 비전은커녕 장차 어떻게 식구들이 살아가야 한다는 뚜렷한 목표도 없이 살다 보니 그날이 그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송아지 타령을 하니 당장 없는 돈을 구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안 된다면서 화를 냈던 것이다. 오 여사는 그런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송아지가 되지 않으면 돼지 새끼라도 얻어서 키워볼 요량으로 우선 부잣집에서 돼지 새끼를 치게 되면 품값을 제할 테니 한 마리만 달라고 말을 하라고 시켰다. 남편은 그 말에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입이 떨어졌는지 마님께 말씀을 드렸던 모양이었다. 부잣집 마님은 원래 임경준이란 사람은 말이 없고 착하게 일만 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고 있는 터였다. 모처럼 돼지를 기르고 싶다는 말을 하자 마님은 값이고 뭐고 그냥 한 마리 길러보라며 암돼지 새끼 한 마리를 주셨다. 오 여사는 돼지가 생기자 마님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길렀다. 돼지는 말 그대로 울타리에 심은 호박이 자라듯이 쑥쑥 잘도 커서 이듬해 가을에는 새끼 10마리를 낳는 것이었다. 오 여사는 얼마나 좋은지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만 꾹 참았다. 돼지 한 마리만 얻어서 길렀으면 하던 집안에 난데없이 10마리의 새끼 돼지가 태어났으니 이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작은 어머니가 맨 먼저 오시더니 조카 며느리를 보고 말씀하셨다. 너 같은 복덩이가 들어오자 돼지가 새끼를 낳았다면 앞으로 부자로 살 팔자가 내 앞에 벌어질 것이다. 오 여사는 돼지 10마리를 모조리 집에서 키웠고 1년 만에 돼지를 팔아 돈을 쥐어보니 송아지 한 마리 사고도 돈이 남았다. 그 돈으로 논,
두어 맞이기를 산 것이다. 남의 땅을 소작 얻어서 농사를 짓다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내 땅에다가 모를 심게 되었다. 임경준의 마음은 얼마나 좋았던지 그날 저녁에는 생전 처음으로 어디서 술을 마셨는지 살인문을 열면서 소리를 질렀다. 마누라, 나 오늘 주막에서 모처럼 친구들이 사주는 술을 실컷 얻어먹었어요. 모두가 우리 마누라는 하늘에서 내려준 천사라고 하면서 돼지를 길러 팔고 송아지를 산 다음에 땅까지 산 것을 보고는 이제 부자가 되었다면서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이렇게 마누라에게 칭찬을 늘어놓자 오 여사도 못지않은 기분에 무엇보다도 친구들이 부러워한다는 말을 듣게 되자 기분이 마냥 좋기만 하였다.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매년 소를 사서 기르고 그것을 팔아서 땅을 조금씩 사다 보니 재산은 점점 불어서 남의 땅을 빌리지 않아도 농사를 짓고도 남게 된 것이다. 그러자 동네에서는 제일 가는 부자를 내놓고는 그 다음으로 땅맞이기를 많이 가진 집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하였다. 바깥 장반 또한 나이를 먹게 되자 이제는 남의 일만 하던 일꾼에서 일을 시키는 위치가 되어 사람도 많이 변했다. 임경준은 이웃에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옛날에 고생하던 일을 생각하고 부인에게 쌀대박이라도 도와주라고까지 하였다. 송아지 한 마리만 대달라고 할 때는 쌩하고 화를 버럭 내더니 지금도 그렇게 한번 화를 내볼래요? 하고 마누라가 어떤 때 고생스럽게 살던 옛날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면 이제는 빙긋이 웃는 남편이었다. 어느 정도 살게 되고 남편이 동네 일을 도맡다 보니 집안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릴 정도로 드나들었다. 워낙 농사를 많이 짓다 보니 이른 봄부터 밭갈기가 시작되면 감자를 심고 강낭콩, 옥수수, 고추며 오이를 심고 나면 이내 물을 사흘 동안이나 매게 된다. 하루에 10여 명 정도의 일꾼들을 얻어서 모를 낼 때에는 가마솥으로 하나 가득 밥을 해도 모자랄 때가 있었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가 넉넉한 살림을 하지 못하다 보니 집에서 큰일을 할 때에는 의뢰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는 밥을 먹었다. 어떤 부지런한 부인들은 새벽부터 와서는 쌀을 씻어 밥을 해안치고는 아궁이에 불이 타는 동안 서로의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 여사가 아이를 업고 부엌에 와서 일을 시키고 돌아가면 호호거리며 오 여사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는 여편네는 수다쟁이 꾸러기 어멈이었다. 아이고, 저 아주머니의 늦둥이 생긴 것 좀 보았죠? 어쩌면 간 마흔의 초산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간 마흔에 낳은 딸이 저렇게도 예쁘냐 말이에요. 아니할 말로 두 분의 거시기가 우리들과는 다르게 빼어난 모양이죠. 자네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가? 사람이 가진 쟁기가 다 그렇고 그렇지 뭐 예쁘고 미운 게 어디 있겠어. 형님은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옆집에 순자 엄마 그것이 얼마나 예쁜데 그러세요. 아래로 한 일자로 그어진 것이 붓으로 내려 쓴 획은 저리 가라 할 만치 실개천 줄기처럼 흘러내려서 여자들이 보아도 부러운 판인데 하물며 남자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된다면 거시기가 벌떡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자네는 눈이 조금 삐뚤어진 게 아닌가. 언젠가 강에 가서 목욕을 할 때 슬쩍 보았더니 거시기 사이에 커다란 점이 하나 꽉 박혀 있더만 그걸 예쁘다고 그래? 형님 정말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예쁜 아이들의 턱 밑에 붓으로 콕 찍어 놓은 것처럼 점이 박혀 있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인데 그러세요. 그래도 그렇지 점박이를 누가 좋아하겠나. 남자들은 여자의 한 가지 매력을 느끼게 되면 죽자 사자한다던데요. 그 한 가지라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형님은 그것도 몰라? 자다가 옹알이 하는 것이지 뭐겠냐. 형님도 참, 잠자다가 무슨 옹알이 나와요? 그러니 자네는 아직 멀었다는 게야. 자네가 그렇게 되려면 나이 30 넘어야 하고 아이도 한두 배 빼내야 알게 되는 것이라네. 그러니 그때까지 기다려야 해. 알겠는가? 아이고, 형님 얘기 듣다가 밥 탄내가 나지 않아요?
아유, 큰일 났네. 어서 불을 끌어내주세요. 그때 오 여사가 코를 벌렁거리며 부엌을 들여다보았다. 웬 밥 탄내가 이리 나는 게야. 불이 너무 과한 모양인데 아주머니 알고 있어요? 꾸러기 어머니 하도 재미있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만 불 조절을 못했나 봐요. 재미있는 이야기라니 그게 무슨 말인데 그래? 밥을 하다가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 뱃사공이 지금 누구를 태우고 노를 젓고 있는지도 모를 텐데 밥 타는 냄새도 맡지 못한다네. 오 여사는 아이들을 기르면서 고등학교만 마치고는 저희가 제 갈 길을 찾아서 가라고 하였다. 두 형제가 군 복무 후에 작은 기업에 취직이 되고 취직한 다음해인 25살 때에 큰아들이 회사에 아가씨 하나를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켰다. 얼굴은 반반하였으나 집안이 너무 가난하여 동생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엄마는 기왕이면 조건이 좀 괜찮은 색시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자 남편도 같은 의견이었다. 그러나 큰아들은 이 여자가 아니면 장가를 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부모는 할 수 없이 마음이 내키지 않았지만 허락을 하였다. 작은 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당시에 조그만 철공소의 부품 공장에 다녔다. 80년대 이후 국가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되자 철공소의 수주도 갑자기 많아지고 회사를 점차적으로 확장하게 되었다. 해외에 지사까지 설립을 하게 되어 여기에 1차적으로 둘째 아들이 미국의 구매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같은 사무실의 미국 아가씨와 교제를 한다는 연락이 왔다. 오 여사는 미국 며느리를 얻으면 말도 통하지 않고 자주 아들을 만나지도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서로 헤어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헤어지기는커녕 약혼식도 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결혼 날짜를 받아서 보내오니 오 여사는 그만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없는 살림에 아이들을 기를 때에는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저녁이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았다. 그래도 다음 날에는 다시 일어나 빨래하고 밭을 매면서 저 아이들을 어떻게 길렀는데 이제는 머리가 컸다고 부모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저희 멋대로 장가를 간다 하니 오 여사는 낙심천만이었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자라게 되면 그들을 옆에 두고 함께 살겠거니 하였다. 의외로 너무도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니 어떤 때는 아들들이 보고 싶기도 하였다. 그렇다고 두 딸마저 가까운 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부산과 대전에서 살고 있으니 오 여사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날마다 그 자리가 커 보였다. 오 여사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큰아들은 그렇다 쳐도 큰며느리는 이 집으로 시집을 올 때부터 자기의 친정 식구는 잘 챙기면서도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생신이나 집안의 의례적인 제삿날 이외에는 한 번도 찾아오는 법이 없다는 점이었다. 간혹 아들이 안부 전화를 하는 중에 어머니 건강을 물어서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면 왜 병원에도 가지 않느냐고 말할 뿐 더는 전화도 하지 않았다. 오 여사가 큰아들이 엄마한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유를 모르지 않지만 집안에 흉이 될까봐 말을 하지 않을 따름이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 여사에게 걱정거리가 생겼다. 조카 며느리를 사랑해 주시던 작은 어머니가 몸이 아파서 누우셨다. 게다가 논밭을 산 뒤에 세상만사가 다 내 것과 같다던 남편이 친구들과 복놀이 하는 데서 개고기를 먹고 온 것이 탈이 났다. 밤새도록 설사를 하더니 눈알이 다 쑥 들어갈 정도로 맥을 못 추는 것이었다. 부추를 넣고 흰죽을 쑤어서 먹였지만 먹으면 먹는 대로 설사를 계속해 대는 것이었다. 겁이 나서 한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다가 다려서 먹였는데 한약 2첩을 먹고 나서 겨우 설사가 멎었다. 그 다음부터는 영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오 여사는 이제나 저제나 괜찮겠거니 하였지만 밥을 못 먹기는 매일반이었다.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니 혹시 상갓집을 갔다 온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야 열흘 전에 친척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장사를 지내고 온 생각이 났다. 장사날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서 남편은 만장을 들고 앞장을 서서 장지로 갔다고 하였다.
점쟁이는 그 말을 듣더니 망인과 절친한 사람 중에 간혹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귀신을 달래기 위해서 밥을 해내버리면 괜찮을 것이라 하였다. 점쟁이 이야기대로 했지만 남편의 증상은 낫기는커녕 음식을 통 먹지 못하였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고 하소연하곤 하였다. 밥을 먹어야 기운을 차리는데 밥을 통 못 자시니 기운이 날 리가 없지 않아요. 오 여사가 하도 답답하여 말을 하면 남편은 짜증을 냈다. 밥을 입에 넣으면 소맛 같은데 어떻게 먹냐. 그러면서 아무래도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면서 정신이 온전할 때 집안 정리며 자식들에게 재산을 양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였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면사무소에 먼 촌일가 되는 사람이 오더니 서류에 남편의 도장을 받아가지고 갔으며 한 보름쯤 지난 뒤에는 모든 토지 가옥이 아들들에게 양도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오 여사는 아직까지는 정신도 막지만 건강하기도 하여 남편과 오래 살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살아왔다. 남편이 갑자기 재산을 정리한다는 소리를 들어도 그것에 대해 내용을 잘 몰라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면사무소에 조카가 왔다 간 이후로 남편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다. 당신 덕분에 재산을 불려서 아이들에게 물려준 것이 참으로 자랑스럽다. 자기가 죽거든 당신은 서울의 아들 집으로 가서 서울 구경도 하면서 편안하게 살아. 당신이 죽으면 나야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될 터인데 편안하게 살라고요? 아이들에게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는데 그럼 저희들이 과시를 하겠어요? 큰며느리가 시집을 온 후에 명절에나 몇 번 오더니 애를 낳은 이후에는 발 그림자도 비추지 않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태평스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많이 달라질 거야. 준 재산이 얼마인데 그래. 남편은 마치 여행길에 오르는 사람처럼 호련히 잠을 자다가 오 여사의 손을 잡은 채 운명하였다. 남편이 너무도 갑자기 돌아가시자 오 여사는 복날 잘못 먹은 음식으로 해서 자기 명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서러운지 목이 매도록 울었다. 상여가 마당을 떠나갈 때에는 대또를 내려서다가 까무러치기까지 하였다. 길지도 않은 64을 살았지만 오 여사가 처음 시집 왔을 때만 해도 남편은 일벌레처럼 일을 하였다. 떼거리가 없어서 나무를 뜯어다가 죽을 쑤어 먹기도 하였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에는 살림은 나아지지 않아서 부잣집에 가서 쌀을 얻어다가 미역국밥을 끓여 먹을 정도로 어려웠다. 그렇지만 악착같이 고생을 해가면서 농토를 사서 농사를 짓게 되자 그렇게도 좋아하였던 남편이었다. 그런데 인생에 좋은 것이 무엇인지 겨우 알만할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남편이 너무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날마다 났다. 병원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무릎 수술을 하였다. 그 통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멀리 부산에 있는 딸이 한번 와서 사흘간을 있다 간 뒤에 아들이 혼자 입원실에 와서는 엄마의 손을 잡더니 자꾸만 우는 것이다. 내 속을 다 안다. 지금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을 게야. 여편 내 얼굴이 떠오르는데 무슨 말을 하겠냐. 그러나 걱정하지 말거라. 난 나대로 얼마든지 살 수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에게 질질 매달리고 싶지도 않다. 아들의 눈물이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어서 오 여사의 마음은 초등학교 때 아들을 만난 때처럼 안쓰럽기까지 하였다. 그래 내가 뭘 했냐. 남자고 여자고 간의 쌍판떼기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 안다고 하였듯이 엄마도 어느 정도 그러한 상식은 알고 있어서 여자애를 데리고 왔을 때 안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너는 굳이 이 여자 아니면 결혼을 하지 않겠다 하고 우기더니 꼴 좋다 이놈아. 엄마는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었지만 다 큰 자식을 매정하게 과거의 일을 가지고 따지고 싶지 않아서 잠자코 있었다. 나 지금 수술하고 났더니 상처가 아프긴 하지만 의사 말로는 6개월 동안은 조심하라고 하더라. 그래서 생각한 것이 퇴원을 하게 되면 너네 집으로 가서 있으려고 하니
그리 알아라. 엄마의 말에 큰아들은 눈을 휘둥그렇게 뜨며 화들짝 놀랐다.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고는 해지기 전에 꽁지가 빠져라 도망을 가버렸다. 저 빌어먹을 불쌍한 자식. 큰아들이면 그 역할이나 제대로 할 줄을 알아야지. 그야말로 나이가 몇 살인데 맨날 여편네한테 꽉 잡혀서 사냐. 큰아들이 가고 난 후에 대전에 살고 있는 작은 딸이 오더니 엄마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분배하신다는 소리 알고 있었지? 그런데 왜 딸들에게는 땅 한 평도 주지를 않았지? 작은 딸은 그 소리를 어디서 들었는지 엄마의 상처는 아랑곳하지 않고 푸념을 늘어놓으면서 울었다.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낯을 들 수 없었다. 얘야, 큰오빠가 다 알아서 하겠지. 낸들 아버지가 한 일을 어떻게 자세히 알겠냐. 엄마 아직도 큰오빠에 대해서 그렇게 몰라? 큰오빠는 그 생쥐 같은 여편네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한다는 것 잘 알지 않아? 그런 구렁이를 안고 사는 사람인데 땅 한 평을 내놓겠어요? 아이고, 분해. 엄마는 바보야 멍청이야? 왜 딸년을 둘씩이나 낳아놓고 모르는 척하냐고. 맨날 아들 하더니 엄마도 이제는 거렁뱅이 신세라는 것을 알아야 해. 엄마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야? 아이고 답답해. 사실 우리 집 재산은 아버지 마음대로 하실 것이 아니라 엄마가 사놓은 논과 밭이니 엄마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인데 어째서 다른 것은 다 참견하시다가 재산 분배에 대해서는 왜 나 몰라라 하였느냐는 것이었다. 딸이 하는 말을 들으니 오 여사도 왜 그때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남편이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까딱하면 돌아가실까봐 그것만이 걱정이 되다 보니 남편의 말에 대해서 일일이 신경을 쓸 수가 없었다. 재산 분배를 하는데 관여를 하지 않은 원인이었다. 딸의 말을 들으니 은근히 자기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은 남편이 미워지기도 하였다. 남편이 그렇게 일찍 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면, 그리고 사람이 죽은 다음에 재산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일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딸의 말이 아무리 틀리지 않았다 해도 이제 와서 생각하니 어떻게 할 방법도 없지 않은가. 막내딸의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은 좀 철이 들긴 하였지만 중학교 다닐 때에는 밖에서 나돌기만 하는 것이어서 몹시 염려를 하였다. 어느 날 저희 언니의 얘기를 들으니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이 벌써 오래전부터라는 것이었다. 더구나 남자아이들은 딸을 일러 저 계집애는 걸레가 다 되었다고까지 한다니 이런 창피한 노릇이 어디 있단 말인가. 비록 집안은 어려웠지만 어미가 배우질 못한 것이 한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자식만은 잘 길러보려고. 더구나 막내가 요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었는데 그것이 애를 망친 것 같아서 속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랐다. 엄마는 시집을 오기 전에 길을 가다가 더벅머리 총각이라도 만나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지나갔는데 막내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지 조상 할아버지나 할머니 중에 그런 분이 계셨던 것은 아닌가 하는 불경스런 마음까지 들었다. 그야말로 이마에 피도 마르지 않은 기집애가 벌써 남자아이들과 어울려 다닌다니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다. 하루는 조용히 불러앉히고는 여자는 길을 다녀도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하고 혹여 남자 학생들을 만날 때도 외면을 할 정도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고 가르쳤다. 그러자 딸은 눈을 똑바로 뜨고는 제비가 물을 차고 나가듯이 반응을 했다. 엄마. 요즘은 조선시대의 안방마님처럼 여자들이 집 안에만 갇혀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도 이제는 남자 못지않게 떳떳하게 행동하고 자기의 포부를 길러나가는 시대란 말이에요. 엄마는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긴 하였지만 이제 어엿하게 커가는 딸자식을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마세요. 전 그렇게 하신다면 나는 이 집에서 없어질 테니 그런 줄이나 아세요. 엄동설 안에 불어오는 칼바람보다도 더 싸늘한 딸의 황당한 말에
오 여사는 그만 모닥불을 뒤집어 쓴 것처럼 얼굴이 달아올라 속에서 솟구치는 대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소리 지르고 싶었지만 엄마라는 죄, 그리고 그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들은 계집애라는 것을 생각해서 억지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딸은 정말 거짓말처럼 집을 나갔다. 5년 만에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세상에 눈이 삐어도 그렇게 바보가 없었다. 키는 구척같이 크긴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이 뭐 어디 경비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딸은 섬유공장을 다니고 있는데 집에 오게 된 것은 석 달 후에 출산할 아기를 엄마한테 길러달라고 하기 위해서 들어왔다고 하였다. 오 여사는 미우나 고우나 딸이 집을 나간 후에 누구에게 창피해 말도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던 중이었다. 딸이 죽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것만은 반가워서 신랑을 데리고 온 것이며 애를 낳겠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일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좋단 말인가. 인연의 팔자를 할 수 없이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잠자코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토록 답답하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지금까지 아프던 몸과 마음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다. 더구나 내 집에 왔다는 안도감에 집안을 한번 돌아보니 모든 것이 새롭고 인간이란 때로는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볼 필요도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방 안은 급하게 병원으로 간 흔적이 역력하고 어지러웠다. 더구나 한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서 그런지 퀴퀴한 곰팡내가 나는 것 같고 주방에서는 김치 냄새가 배어 있어서 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창문을 열고 나서 밖을 내다보니 감자밭에 덩굴은 별로 보이지 않고 발행이와 명아주가 키를 넘게 올라와 있었다. 오 여사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찬장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언젠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 읍내 나가서 비타민을 하나 사서 먹으려다가 속이 메스꺼워서 먹지 않고 도로 가지고 왔다기에 그냥 넣어두었었는데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되고 말았다. 이제는 남편을 보듯이 그냥 찬장에다 두고 있는 것이다. 그것 말고는 입에 댈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물동이에 물을 떠서 한 그릇 마시고 나니 속이 다 후련하였다. 그런데 그때 작은 어머니가 오셨다. 어멈이 왔다면서 고생 많이 하였다. 집에 뭐 먹을 것이 없지? 그래서 옥수수를 몇 자루 쪄가지고 왔으니 어서 먹어봐. 작은 어머님 어서 오세요. 편치 않으시다니 좀 나으셨어요? 어떻게 제가 퇴원한 것을 알고 오셨죠? 동네에 소식통이 있잖냐. 꾸러기 어멈 말이다. 오늘 네가 퇴원한다고 동네방네 다 말을 해서 이따가 아마 모두가 몰려올 거야. 다 그동안 네가 쌓은 공덕이 있기 때문이지. 제가 동네 일을 한 게 뭐가 있나요? 너처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사실은 마음에 있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누구를 도울 수도 없는 노릇이란다. 오 여사가 꾸러기 어멈이 자기 소식을 누구에게 들었을까 하고 생각해보니 병원에 간호사로 다니는 조카에게 들었던 모양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작은 어머님과 옥수수를 먹기 시작하는데 꾸러기 어멈과 도랑 건너 집 은실 엄마가 토마토를 한 소쿠리 들고 들어오고 있었다. 아주머니 고생 많이 하셨지요. 병원에 가서 한번 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동네 일도 바쁘고 농사일도 바쁘다 보니 갈 사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감자밭을 매드리려고 하였으나 며칠 동안은 몸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였는데 날이 좋으면 언제라도 감자를 캐서 드릴 테니 걱정일랑 하지 마세요. 고마운 말이네. 내가 사실은 자네들 때문에 이 동네를 떠나지 못하는 게야. 그렇지 않다면 벌써 서울에 있는 큰아들네 집에 갔을 거야. 아주머니 그게 정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머니를 모시려고 큰 아파트를 산 게로군요. 꾸러기 어멈의 이야기를 듣던 오 여사는 방금 꾸러기 어멈이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했다. 오 여사는 이 말에 대한 확인을 하고 싶었다. 아주머니도 아시겠지만 저번에 아저씨가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자식들에게 양도하셨지 않아요?
큰아드님은 즉시 그 땅을 판 다음에 그 돈으로 압구정이라나 뭐 압광장이라 하는 곳에다 아파트를 샀대요. 그 말을 들은 동네 사람들 이야기는 이제 어머니를 모실 생각을 하는 것 같다면서 사람이 변해도 며느리가 많이 변했다고 모두 좋아하고 있어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서울 가시거든 내내 계시지 말고 이따금 여기도 내려오셔서 바람도 좀 쏘이세요. 며느리가 달라졌다고?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저들도 나이가 먹다 보니 이제는 부모 생각도 할 때가 된 것이 아닐까. 그래. 그렇다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있다가 한 달쯤이면 다리가 부자연스럽긴 해도 걸을 수 있다고 하였으니 슬며시 서울 큰아들네 집을 찾아가야지. 오 여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한 달 후에 오 여사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다. 서울로 올라가서 집을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였다. 그랬더니 아들은 대뜸한다는 말이 방금 시골집으로 내려갈 참인데 오시느냐고 물었다. 그러냐? 까딱하면 너를 중간에서 스칠 뻔하였구나. 나 지금 한참 집을 떠나서 역전까지 와 있으니 어서 나를 데려가거라. 오 여사는 전화벨 소리가 자꾸 울렸지만 못 들은 척하고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어디 얼마나 큰 아파트를 사서 사는지 똑똑히 봐야지. 내 방도 하나 마련해 놓았겠지. 아이들이 셋이니 방 하나면 넉넉할 것이고 방 셋이면 뒤집어 쓰고도 남을 것이야. 아들을 기다렸으나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았다. 더는 전화도 없었다. 오 여사는 할 수 없이 아파트를 찾아가기로 하고 택시를 불러서 꾸러기 어멈이 알려준 주소를 대주었다. 할머니, 저기 보이는 저 좋은 아파트인데 뭐하러 차를 타세요? 저 아파트가 요즘에 새로 지은 48평짜리 아파트로 인기가 대단한 아파트예요. 인기고 뭐고 나를 그 집 앞으로 데려다주고 할 일이 한 가지 있는데 층수를 모르니 이 사람 이름을 경비실에서 알아보시면 층수가 나올 거요. 그러니 그것 좀 부탁합시다. 그것 어려운 것 아니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택시는 잠시 후에 아파트 앞에 섰다. 할머니, 찾기도 쉽네요. 경비 아저씨가 금방 15층이라 알려주시는데요.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택시를 보낸 오 여사는 이번에는 경비실로 들어가 15층까지 안내해달라고 부탁하였다. 할머니, 일주일 전에 이사 오던데 할머니는 왜 이제 오세요? 여기 적은 이름은 내 아들인데. 아들은 서울에 살고 나는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니 집을 떠날 새가 없어서 이제 온 거지요. 시골이 공기가 좋기는 하지만 노인들이 사시는데 불편이 많으실 건데요. 어쨌거나 이제부터 이 동네 한 식구가 되셔서 오시게 된 것을 환영해 드립니다. 나 아직은 여기 살고 싶지 않고요. 다만 아들네 집을 알아나 두어야 하겠어서 찾아왔는데 사람이 없다면 낭패인데 사람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방금 전에도 그 댁 아주머니가 아이들에게 심부름 시키는 것을 보았었죠. 경비 아저씨가 초인종을 누르자 대답이 없더니 한참 만에야 현관문이 열리면서 내복바람에 며느리가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어머나, 며느리는 놀라더니 도로 문을 닫아버렸다. 그러더니 잠시 후에 다시 문이 열리고 올해 1학년에 입학했다는 손녀와 바로 위 손녀가 빠끔히 내다보다가 할머니 할머니 하고는 달려들었다. 오냐? 잘 있었냐? 아범은 어딜 갔더니? 그러자 며느리가 나오면서 냄새나는 물건이라도 본 듯이 코를 막았다. 아무 연락도 없이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찾아온 게 그래도 못마땅한 게냐? 아범은 시골로 내려갔는데요. 아까 전화를 서로 하였다만 무슨 급한 일이 있어서 내려간 것은 아니겠지. 할머니, 왜 이제 오셨어요? 보고 싶었는데. 할머니, 우리 아파트가 이 근방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그리고 방이 4개나 되는데 우리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할머니 방은 어디냐? 그러게, 할머니 방이 없지 않아?
할머니 그러면 제 방에서 주무세요. 그러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자 올해 6학년에 다니는 제일 큰 손녀가 말을 하였다. 아빠가 그러는데 할머니 방은 시골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언니는 그 말을 엄마가 했지 아빠가 했냐? 왜 거짓말을 할머니한테 하느냐고. 그러자 큰 손녀는 얼굴이 빨개지며 밖으로 슬며시 나가버렸다. 그때 아무 연락이 없던 큰아들이 들어오더니 바로 오 여사에게 따졌다. 어머니 그렇게 지각이 없으세요? 이렇게 마른 하늘에 천둥치듯이 갑자기 오시면 난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들의 말을 듣자 오 여사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참 동안이나 아범을 쳐다보는데 얼굴에는 금방 열이 솟아올라오고 있었다. 또 이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데 그렇게 큰 소리를 하는 게냐? 내가 이 집에 온 것이 그렇게 잘못이란 말이냐? 어디 말 좀 해보라. 이 재산 내가 다 피땀 흘려서 번 돈으로 샀다는 것을 네가 더 잘 알 것 아니냐 말이다. 어머니, 아버지가 재산을 불린 것은 다 우리 자식들을 잘 살게 하시려는 뜻이 아니었나요? 그리고 이 재산은 이미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어요. 지금 가평의 집도 내 이름으로 다 명의 변경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가 심하게 굴면 어머니를 내쫓을 권리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아들이 너무도 당당한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오 여사는 기가 막혀도 보통 막히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들을 기를 때만 해도 작은 아들이 엇나갔지만 큰 아들은 조금도 부모의 속을 썩인 적도 없거니와 이 다음에 자라면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말을 달고 산 아이였다. 그러던 아이가 결혼을 하더니 논의 비가 작물을 망가뜨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어옴으로 해서 집안이 망하려고 하고 있었다. 가평에 내가 살고 있는 집조차 아들 이름으로 되었다니 그렇다면 남편이 죽기 전에 다 그렇게 했단 말인가? 오 여사는 아들의 말에 너무도 치가 떨려서 잠시도 이 집에 있기가 싫었다. 그래 알았다. 이제 너와 나는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을 오늘로 끊어야 하겠구나. 내가 너에게 뭘 바라겠느냐? 나는 지금까지 나 혼자 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야. 오 여사가 허둥지둥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손녀가 문을 열면서 할머니 어디가 하였지만 오 여사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를 기다리는데 눈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작품에 대한 해설입니다. 김두수 작가의 소설 어머니와 아들을 읽고 나니 가슴 한구석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먹먹하고 답답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작품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농촌의 해체와 가족 간의 갈등, 그리고 노년의 소외를 지극히 현실적으로 그려낸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의 시작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오 여사라는 인물이 겪어내야 했던 신선한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단순히 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세대 간의 단절과 물질 만능주의의 폐해를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먼저 이 소설의 서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작가는 오 여사라는 인물이 얼마나 치열하게 삶을 일구어 왔는지를 전반부에 아주 공들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소장농의 아내로 시집와서 끼니 걱정을 해야 할 만큼 궁핍했던 시절 오 여사는 남편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사달라고 조르다가 거절당하고 홧김에 물동이를 깨뜨리는 사건을 겪습니다. 이 장면은 오 여사가 단순히 순종적인 여인이 아니라 가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가진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부잣집에서 돼지 한 마리를 얻어 키우기 시작해 10마리로 불리고 그것을 팔아 송아지를 사고 마침내 자신의 땅을 갖게 되는 과정은 눈물겨운 인간 승리의 드라마와도 같습니다. 작가는 이 과정을 통해 오 여사가 현재 가진 재산이 남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피와 땀으로 일군 공동의 성취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는 후반부의 아들이 모든 재산이 아버지의 것이었다며 어머니의 권리를 부정할 때 독자로 하여금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게 만드는 복선이 됩니다. 남편 인경주는 법 없이도 살짝한 사람이었지만 세상 물정에는 어두웠고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갇혀있던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는 자신이 죽기 전 아내의 생계나 노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재산과 집을 아들들 앞으로 돌려놓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는 당시 시골 노인들이 을에 그러했듯 장남이 부모를 봉양할 것이라는 막연하고도 아니란 믿음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고 자식들의 가치관은 부모 세대의 그것과 너무나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홀로 남겨진 오 여사는 무릎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몸이 망가졌지만 자식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는 재산 분배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거나 외면하기 바쁩니다. 특히 큰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비정한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작품의 절정은 오 여사가 아들이 서울 압구정에 큰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기대를 품고 상경하는 장면입니다. 이웃 사람들의 말처럼 며느리가 철이 들어 시어머니를 모시려고 큰 집을 샀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은 아파트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산산조각이 납니다. 연락도 없이 찾아온 시어머니를 마치 냄새나는 물건 보듯 코를 막는 며느리와 자기 방을 내어주기는커녕 거짓말을 하는 손녀들의 모습에서 오 여사는 철저한 타인이 된 자신을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큰아들의 태도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으로 산 아파트에서 살면서도 정작 그 재산의 주인인 어머니에게는 방 한 칸 내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집마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어머니가 심하게 굴면 내쫓을 권리가 있다는 패륜적인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작가는 효라는 전통적 가치가 자본주의의 욕망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고발합니다. 소설은 오 여사가 아들과의 인연을 끊기로 결심하고 아파트를 뛰쳐나오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은 배신감과 슬픔, 그리고 이제는 정말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는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일 것입니다. 작가는 오 여사의 비극을 통해 부모 자식 간의 천륜마저도 돈 앞에서는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수 있는 현대사회의 서글픈 자화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노년의 삶이 자식에게 의탁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임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 여사가 겪은 일련의 사건들은 비단 소설 속 이야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을 법한 일이기에 그 울림이 더욱 크고 아프게 다가옵니다. 특히 며느리와 아들이 보여준 이기심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희생을 당연시하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현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변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